리서치 톡톡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7%가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NXT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주요 종목군들이 3에서 5%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10% 이상의 코스피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 ETF,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한국 ETF들의 가격을 봐도 대략적으로 이제 10% 이상의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을 좀 반영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 기준 하락률은 전체 13등이었어요. 그만큼 어제 시장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 10.66%, 장중에는 12% 하락률을 좀 보였는데요. 이 하락률은 지난 9.11 테러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보면 이제 두 자릿수대 하락률은 전체적으로 한 3-4번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장에 들어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만큼 보기 힘든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분명히 많이 빠진 것 같죠.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너무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릴 때는 빠르게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한 시장 전략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채권 시장으로 좀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략적인 부분들, 특히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갖게 만듭니다. 그러한 부분 쪽에서 최근 채권 시장에 대한 흐름이 어땠는지와 현 시점에서 채권을 투자하는 전략이 과연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저희 안지근 애널리스트와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최근 채권 시장에 또 움직임을 만들어낼 만한 몇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통위가 있고, 거기에 이러한 위험 자산의 흔들림 속에서는 또 안전 자산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또 주식과의 반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쪽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첫 번째 금통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채권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기미는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연초부터 채권 시장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었던 통화정책,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뒤로 밀렸었던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확장 재정의 후유증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고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사채 그리고 산업은행과 관련되는 특수은행 채권이 늘어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요새 지방 통합이 화두잖아요. 네. 지방 재정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건데, 지방채가 발행을 늘리게 되면은 국고채에 준하는 이 초우량 회사채들의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이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은 우리가 2월 금통위에서 확인을 해야 됐었던 부분이고, 그 전부터 나타났었던 거는 첫 번째, 국고채 발행을 3월 달에 조금 조절을 하겠다. 재정경제부의 발언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채권 기관 발행 협의체가 생겼어요. 이게 이제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이런 관련되는 공사채를 발행하고 특수은행채를 발행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발행 계획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3월 달에 조금 줄이겠다라는 시선을 주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조금 해소가 됐었던 게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활용 점정으로 2월 금통위에서 K 점도표,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4개의 점이 이제 2.25에 찍히면서 시장 기대보다 조금은 더 완화적인 해석을 좀 주면서 채권 시장의 안정에 좀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벤트인 금통위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란발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나타날 때 채권 시장으로 좀 이동을 한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다만 이번 사태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발 리스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우려감이 겹치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쪽으로 좀 무게추가 기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위험자산, 안전자산을 나누는 것들이 있었고, 채권은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라고 보면은
안전자산은 우리가 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하고 기타 금융자산들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게 채권이었고, 왜냐하면 채권이 영어로 이제 픽스드 인컴이잖아요. 네. 고정적으로 이익을 준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이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소 조금 약화가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고정적으로 주는 이자 수익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발행 주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예전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채 발행 증가는 안전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를 줬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건 무조건 사야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재정 건전성들이 굉장히 좀 안 좋고, 네. 여기에서 또 저 지출을 늘리는 전쟁도 똑같잖아요. 네. 결국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건데, 지금 너네 이 비용을 더 늘리는 게 가장 감당할 수 있겠어? 네. 이게 좀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국채의 안전자산 기능을 저는 조금 낮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동발 이슈는 사실 물가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렇죠. 자극하는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팬데믹 전까지 물가가 저물가였었던 상황에서는 이 이슈가 결국에는 국채의 안전자산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요인이 돼요. 네. 통화 완화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2%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은 채권 금리는 상승 재료로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지금 주식이 흔들릴 때, 네. 위험 자산이 흔들릴 때 채권으로 도망가는 게 맞을까에 그렇죠. 대한 질문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채권도 안전한 피난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도 뭐 약간 부끄러운 민낯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채금리 맨날 보면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채금리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두 가지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통위와 함께 나타났었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과도한 공급 부담에서는 조금 완화가 됐었고, 그래도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됐었던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소하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가보자에 대한 시선들이 이란 사태로 다시 한번 물거품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이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에서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오늘도 지금 코스피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러면 채권은 좋은 거 아니에요가 보통적으로 주는 이 질문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란 사태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좀 있지만, 신흥국 투자 자금에 대한 이동을 지금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좀 작용을 하는 거고,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지금 약달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강달러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사실 이거는 달러도 역시 안전자산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작년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조치를 하면서 달러도 이제 좀 안전한 거 아닌 거 아니냐에 대한 시선이 있었지만,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달러는 안전자산에 여전히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가 강하다라는 거는 기존에 투자했었던 부분들을 일단 달러로 현금화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신흥국 투자가 괜찮았었고, 신흥국에서도 동아시아 쪽,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일본 이런 쪽에 비중이 컸었을 건데, 황금성도 가장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통상적으로 이 대외발의 자금 유출 압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매도 압력이 커졌을 때는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동일선상에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에서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국고채 KTB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라고 하면은 네. 지금은 똑같이 외국인들 시선에는 똑같은 자산일 거다. 원화 표시 자산으로 그냥 매도세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반대매매 내일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질문을 주고 계신데, 네. 제가 이제 마감 시황 때 그 반대매매나 아니면 개인들의 매매 동향이 오늘부터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저희 요 시간 끝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와 함께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는 대략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매도 금액을 쏟아냈죠. 25조가 넘게 매도를 했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지 수급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채권은 만기 도래하는 물량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탈하게 되면은 순 유출 압력이 컸었을 건데 네. 실제로 보면은 아마 지금은 순 매수 이 부분들이 네. 있고 2월 달까지만 보면은 약 9조 원 정도의 국고채 현물 순매수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럼 1월 달보다 줄어든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데 1월 달은 8.1조 원 정도 됐었고요. 근데 작년 11월 빼고 10월하고 12월에는 11에서 12조 원 정도씩 순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월 평균 순매수 규모는 6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채권 시장에서까지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표시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좀 있다라는 거는 주식 중심이 맞고요. 그다음 네. 채권에도 순매수가 줄어들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 다소 조금 경계하는 이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제 양시장 자체에서 모두 다 뭐 외국인들의 유출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불안 요소겠지만은 네. 그래도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든든한 버팀목이 좀 돼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려면은 앞으로 이제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이벤트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미래를 전망하기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앞으로의 금리 흐름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이란 사태가 나오기 전에는 3월 채권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란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대부분 다 구축을 하고 계실 건데 네. 모든 이들은 여전히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장기화가 되지 않는 쪽을 좀 생각을 한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인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의 불확실성 자체가 높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특수성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진짜 공격을 하겠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굉장히 장기화가 됐죠. 지금까지도 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부분들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지금에서 이란과 미국의 이 사태는 그래도 한 달 이내 정도에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겠냐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전쟁 이벤트의 특성은 초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동이기 때문에 원유까지 건드리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최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은 보수적인 입장이 좀 맞을 것 같다. 채권조차도 섣불리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 변동성이 조금 완화되는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이후로 조금 채권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매수 전략을 좀 취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지금 이게 장기화가 될수록 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최소 2주에서 3주 이상을 간다라고 봤을 때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겠죠. 네. 가령 지난주에도 보시면은 주유소에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맞아요. 물가가 주말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리 하루라도 싸게 주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에는 1,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주유소가 가격을 올리기까지. 네. 근데 벌써 25원 가까이를 평균적으로 올려버렸습니다. 보통 한 6에서 7원 정도씩 이렇게 주에 거쳐서 올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주유소들이 빠르게 휘발유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가격 반응이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거고 그렇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돈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유류세 왜냐면 인하라든지.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해서 정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게 들어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좀 보면은 결국 채권에 대해서는 발행 증가 우려가 다시 재부각될 여지가 좀 있을 거고 종합적으로 좀 저는 보게 되면은 기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고채는 지금까지 조금
부진하다가 3월 달에 조금 회복되는 경로에서 저는 매도를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그 시기는 조금 지연이 된 것 같고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그 부분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썩 좋은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주식을 기본으로 좀 가져가되 채권은 일부 좀 담아가는 이 부분들 그거는 아마 5에서 한 10년 내외 정도의 중기물 쪽이 조금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시선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변동성 하에서 워낙 또 가격의 하락 부담이 컸었던 주식 쪽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가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물가는 뭐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튀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한국은행의 움직임 자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대응하기는 어려운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딜레마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원유 상승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소비에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50달러일 때랑 100달러일 때 보면은 50달러가 늘어난 만큼 다른 쪽에서 소비를 줄이게 돼요. 왜냐면 소득을 바로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에 타격을 주게 되고 그럼 성장은 꺾이게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보셨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사실 중앙은행은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1970년대 볼커 시절에는 대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성장을 포기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씨앗을 뿌리 뽑겠다라는 거였고 실제로 성공을 했죠. 다만 근데 성장의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컸었다라는 거고 지금에서는 그 정도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2023년도 때도 금리 인상을 했지만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70년대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늘어나는 것은 맞을 거고 장기화될수록 커지는 것은 맞는데 중앙은행의 고민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준 일부에서도 지금의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3에서 한 4개월 내외 정도는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해도 중앙은행이 당장에 금리 인상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시도가 나오기에는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것이 6개월 이상으로 펼쳐지게 됐을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0.4에서 0.5%포인트로 상승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2% 중반에서 3%로 한미 모두 다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중앙은행도 조금씩 경계의 시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사실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6개월이 지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근데 이거를 다시 돌아서서 이야기를 해보면 6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걱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금 섣부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가정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만약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시장 금리는 뭐 먼저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시장 금리가 이런 불확실성들을 반영을 하면서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채권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예상보다 좀 더 강하게 실어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가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채권으로만 한정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사실 그럴 때는 여전히 주식하고 채권은 그렇죠. 동일한 비중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적으로 벌써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팬데믹 이후 2022년도부터는 주식 7, 채권 3위 정말 괜찮다라고 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6대 4를 그렇죠. 봤었잖아요. 6대 4를 많이 보죠. 여전히 7대 3이 유리한 거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30을 줄일 필요는 없다. 채권의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 이번 사태로 저는 조금 더 견고해진 것 같아요. 주식의 조정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럴 때 채권을 더 비중을 늘리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채권의 수익률이 생각만큼 안전자산의 기능을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을 7대 3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유효하되 채권 내에서 30% 내에서
과거에는 단기금리 쪽을 조금 강조를 했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네. 5에서 10년 쪽으로 중기물 쪽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린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나왔었던 금통위와 이제 이란발 리스크에 따른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저희 안지근 애널리스트와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